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단체 행동인데요. 단체 행동이라는 말 이외에도 뭐 노동쟁의라든가 뭐 이제 쟁의행위 같은 말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노동쟁의는 이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법에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가 노동쟁의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음에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노동쟁의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상태에서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그래서 뭐 파업이나 태업, 그 다음에 이에 대항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직장 폐쇄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쟁의행위라는 거는 노동쟁의와는 좀 다르게 파업, 태업 또는 직장 폐쇄와 같은 어떤 투쟁행위나 대항행위 이런 것들을 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쟁의행위라면, 단체 행동은 좀 집단적 행위를 가리키는 건데, 노동자 측이라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의식적이며 의욕적인 공동행위를 뜻한다. 뭐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쟁의행위인 파업, 태업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 완장 착용, 피켓팅 같은 이제 쟁의행위와 연계되거나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집단적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하면 되는데, 쟁의행위가 업무의 정상적 운영에 저해를 수반한다라고 했는데, 단체 행동은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처럼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단체 행동의 어떤 개념 범위가 훨씬 쟁의행위보다는 또 넓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노동쟁의가 어떤 단순한 교섭 결렬로 인한 분쟁 상태라면,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좀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체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외에 어떤 조합 활동까지 모두 이렇게 포함되는, 그래서 약간씩 개념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에 이제 쟁의행위니까 이 파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쟁의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학기 초에 쟁의행위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살펴봤었죠. 그래서 파업, 태업, 준법 투쟁, 보이코트, 피켓팅,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하게 직장 폐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쟁의행위의 유형이나 종류는 좀 생략을 하고, 결국엔 이제 쟁의행위의 문제가 되는 건 쟁의행위가 정당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이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출석 과제인데, 저희 이번 수업이 우리가 13주, 14주, 15주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 기말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13, 14, 15주 수업이 진행된 건데 13주, 14주, 15주 수업 뭐 이제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이 우리 이제 중간 시험 때처럼 통합해서 하나의 주제로 좀 제출을 하면 되는데 요게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평가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이제 그 전에 보면은 이 수업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옮겨 적거나 아니면 여기 프리젠테이션으로 올라온 요 내용들을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 정말 이제 참 그런 건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서 자기 의견을 정리하고 그걸 제출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해주시고요. 이게 좀 그래요. 지금 성적을 확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게 이미 이 출석 과제와 상관없이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주 잘 봤거나 시험을 아주 잘 봤거나 아주 못 본 경우에는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미 너무 잘 봤는데 뭐 더 이상 올려줄 게 없는 친구들은 굳이 뭐 어떻게 쓰든 이건 별로 그 의미가 없는 거고, 시험을 아주 못 본 친구들은 이거 잘 쓴다고 해서 그렇게 나아질 저기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경우들이 좀 문제인데, 특히 이제 성적이 이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A와 B 사이, 뭐 B와 C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성적이 이게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좀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의 상대평가 비율에 맞게 ABC 거의 상대평가 비율에 맞게, 근데 그 비율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플러스와 제로 사이에 있죠. 플러스와 제로 사이에 이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한 4대 6 정도 이런 비율, 그러니까 플러스가 40, 한 제로가 60 정도인데 이제 그러니까 1차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1차 평가가 그런 거고, 이게 최종 평가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제로보다는 플러스가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이 A0 또는 뭐 B0인데 이 사람이 A뿔이나 B뿔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를 평가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이걸 보는 거니까 상당히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정말 작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그다지 이제 과제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잘 낸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성적이 올라갔네? 그 사람 운이 좋은 거죠. 왜냐면 이제 주위에 다른 같은 점수대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껴서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없는데 그래도 점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그럼 올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같이 올려주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 친구는 이제 동점자들을 잘 만난 거지. 동점자들을 잘 만나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번 기말 시험 결과로 볼 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저희가 좀 많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과제를 한번 읽어보고 평가를 해야겠다. 뭐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제출을 해야 되느냐? 누구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는 말해줄 수가 없죠. 이건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감수를 하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마지막에 좀 위태위태한 것 같으니까 좀 잘 해봐야겠다. 아니면 난 잘 봤을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이거 써도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야 해보면 이제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그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본 사람 그리고 못 본 사람 대부분 이제 딱 이미 고정이 돼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지금 과제 제출한 걸 보고 또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동 정책이라고 딱 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어떤 뭐랄까, 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룰도 지키지 않는, 사실상 이 사람이 자기가 검사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뭐 법치니 뭐 이런 법치주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어떤 법에 대해 법의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고 앉아서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전두환 시대 때나 볼 수 있었던 뭐 이제 그런 이제 완전히 뭐랄까, 이게 너무 한심해서 이제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이제 한참 이제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진행되고,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이제 종료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제 투표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하나의 우리가 말한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정부가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있느냐, 뭐 이게 사실 그렇다는 거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다, 그 사람은 개인 사업자다 라고 하면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그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뭐 직업 선택의 자유라든가 강제노역 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무도 그 일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노동자들로 인정을 한다면 노동조합으로 조합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그 업무 지시를 명령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게 바로 파업입니다. 그게 이제 파업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제 한쪽으로는 완전히 그 전에 전두환이 군합발로 그 노동조합을 짓밟던 그 시절의 정책을 펼치면서, 한쪽으로는 또 노동조합이 아니래. 완전히 이제 모순된,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어떤
그 국제적인 그 노동 규범은 완전히 이제 싸그리 무시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금 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사실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요. 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이랄까? 특히 이제 지금의 어떤 화물연대 파업이라든가 철도노조라든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어떤 그 단체 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출석 과제 하면 5줄 정도 간단하게 써주면 좋겠다 했는데, 요거는 조금 길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5줄보다는 조금 길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그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논리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나는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잘 썼는데 왜 반영이 안 됐을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모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 50명 전원의 저기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쨌든 이제 그 전에 제출한 것들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저도 좋게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평가를 해서 성적은 좀 좋게 주는 게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그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죠? 성적을 단순하게 그냥 막 내 맘대로 올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주기 위한, 성적을 좀 잘 주기 위한 근거는 있어야 되니까 그 근거를 좀 만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마지막 과제니까 요거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했는데 아마 되도록이면 좀 그 전에 이제 한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 토요일 24일 뭐 이때까지는 좀 넉넉하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늦어도 25일까지 그 이후에 제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 크리스마스 날, 그러니까 25일 날 오후 6시에 딱 마감은 하는데, 좀 쓰다 보니까 늦어졌다, 준비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면 받아주는데, 우리 이제 성적 처리, 성적 입력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적 입력 기간 딱 맞추면 못 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평가를 하고 어떤 읽어보고 평가하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거 계산을 해서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일 일요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딱 저녁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조금 늦어지겠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좀 뭐 문자나 이런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되도록이면 다른 데다가 일단 작성을 해서 그 텍스트를 갖고 있다가 그 텍스트를 옮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는
오려서 붙이든 복사해서 붙이든 어쨌든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 식으로 해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마지막 저기는 좀 몇 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라든가 논리성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특히 그 저기 있죠,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출석과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건 결국에 쟁의행위 문제에서는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인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결국에 이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의 정당성, 그 다음에 쟁의의 목적이 뭐냐, 목적의 정당성, 그다음에 방법의 정당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뭐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일단 노동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 측에서는 노동조합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사용자 개인이나 사용자 단체라고 하는데, 이 쟁의행위라는 게 원래 그 단체 교섭,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단체 교섭이 결렬되면서 단체 협약의 체결에 실패한 경우, 이때 쟁의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 교섭 당사자와 쟁의행위의 당사자는 사실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 교섭의 당사자를 노동조합으로 보니까 쟁의행위의 당사자도 노동조합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도 어떤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는 개별 노동자도 어떤 개별적 쟁의행위, 그러니까 이제 단체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좁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체니 목적이니 방법 절차에서 쟁의의 정당성론이라는데, 이 정당성 자체의 논리 구조가 사실은 아주 구시대적인 구조에 해당을 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단체 행동권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측면에서 많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론 구성된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고, 뭐 이제 어떤 법원이나 그 법률가들도 이게 좀 뭐랄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이라든가 노동자에 대한 어떤 그걸 좀 천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어떤 새롭게 이론 구성, 이 쟁행의 정당성 부분은 완전히 새로운 이론 구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제 생각은 좀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기존의 어떤 법 이론에 의하면 이런 어떤 주체라든가 목적은 결국에 단체 교섭에 의해서 타결하려는 뭐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런 게 쟁의행위라는 거지. 그러니까 쟁의행위의 목적은 노동조건의 어떤 유지, 개선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법 역시 업무 복귀를 전제로 해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뭐 이제 파업이라든가 또 직장 폐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방법이 되고요. 절차는 뭐 이제 최후적 수단으로 행해져야 되고, 뭐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서 어떤 조합원들의 통일적 의사에 기초해서 행해져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건으로 이렇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쟁의행위가 어떤 정당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그러니까 민형사상 그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면책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쟁의행위가 면책이 된다고 하면 그 그러니까 책임이 면제되는 그런 어떤 이론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그 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아마 생활법률이라든가 어떤 법학 원론 뭐 이런 수업을 혹시 들었다면은 혹시 그 형법상 범죄의 요건이 있어요. 범죄의 요건. 또는 이게 이제 어떤 불법의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또는 책임성을 유책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은 뭐 형사 책임이든 민사 책임이든 동일한 어떤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파업과 같은 이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이 어떤 책임이 면제가 되는 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는 손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이 면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데, 그 어떤 이론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견해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없다라는 견해가 있고, 이 구성요건 해당성, 그러니까 아예 범죄라든가 어떤 책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견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견해에 의하든 이제 면책이 된다라는 거니까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럼 이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헌법 제33조 있죠.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 제3조 4조 3조 4조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3조 4조의 규정이 이거 노동조합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3조 규정과, 그 다음에 4조에서 정당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 대해서 형법 제20조, 그러니까 형법 20조가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인데 이게 적용된다라고 해서 형사상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3조가 민사상의 면책, 그 다음에 4조에 의해서 형사상의 면책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뭐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쟁의행위가 정당할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지금 있는 규정도 아니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만들어지면서 그 전부터 있던 규정들이거든요. 근데 그럼 그 전에는 맨날 뭐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해도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니까 전부 맨날 이제 형사 처벌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어떤 단체 행동을 하는, 어떤 쟁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그런 이제 아주 그런 것 다 거치고 그런 절차 다 밟고 해서 실제로 쟁의 행위에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파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정당한 파업 자체를 어떤 불법 파업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떤 법률적 판단에서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사실 미리 아예 불법으로 낙인을 찍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러니까 파업을 하려면 그냥 우리가 파업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파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업을 하기 전에 그 노동조합 총회를 열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 파업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게,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시작하면 바로 이제 거의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저기가 와요. 이제 굉장히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불성실한 태도로 이제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뭐 이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그런 문제들이 들어오면은 뭐 이제 상당히 이제 비협조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체 교섭의 어떤 그 교섭 대상이 뭐냐, 이 문제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뭐 인사라든가 고유한 경영사항, 경영권이니 인사권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그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런데 정리해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 뭐 얘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런 거지. 그러면서도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게 계속해서 이제 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긋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교섭을 하면서 일단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업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이게 교섭이 결렬되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뭐 조선인이 조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조중동. 요새는 조중동보다 더 심한 게 뭐 문한이 뭐 이런 애들이 완전 정말 신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런 이게 막 띄워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뭐 어쩌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무슨 연봉 6천이니 연봉 뭐 몇 억이니 뭐 받는 애들이 파업을 하네 만에 몇 억을 더 달라고 올려달라고 하네 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미리 띄우는 거야. 분위기를 미리 싹 띄워놔요. 그리고 파업에 들어가는 게, 파업을 하려면 이제 교섭이 계속 결렬되면 미리 쟁의행위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 총회를 열어서 총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해서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데 조합 투표를 통해서 또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모든 조합원들이 절대적 다수가 전부 이제 파업에 찬성을 했는데, 그게 이제 형식적인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순히 위법하다는 얘기가, 위법하다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 임원들, 노동조합 위원장부터 조합 임원들이 전부 교도소에, 감옥으로 가야 되는 문제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감옥에 이제 보내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래서 저기를 해요. 이제 총회를 열어가지고 투표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딱 바로 이제 이제 사전 구속영장, 이제 해당 공안 검사가 딱 저기부터 해요. 이제 사전 구속영장이 딱 발부가 돼요. 그래서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파업 찬반 투표하는데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니까. 파업했다고, 불법 파업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파업을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제 이제 구속영장을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하는 애들이 저 모양인 게 그 문화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옛날에 이제 검사들이 공안 검사들이 다 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파업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떨어졌으니까 밑에 이제 그 저기들 있잖아요. 그 이제 공안 경찰들 사복 애들 쫙 풀어가지고 이제 체포조 이제 그 이제 미행하고 감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잡으러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파업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상태가 됐다니까요. 이게 몇 년 전까지 이랬어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다니까. 그리고 이제 파업이 시작되잖아요. 파업이 딱 뭐 이제 그게 투표 거치고 그 조정 전치주의 그 조정 기간 지나서 파업을 할 수 있는 날이 돼서 드디어 파업에 딱 돌입을 하게 되면, 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도 아니죠. 뭐 이제 조선 뭐 조선 동아 뭐 그 중앙 문화 뭐 이런 애들 경제지부터 하고 이제 KBS, MBC도 옛날에 다 똑같았거든. 그래서 막 이제 뭐 귀족 노조가 어쩌니, 연봉을 얼마 받는 놈들이 뭐하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니, 뭐 이런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실제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얘기하려면 교섭이 결렬됐 그 상황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실제로 사용자들에 의해서 사용자들의 어떤 그 단체 교섭의 불성실한 태도가 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거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그 모든 뭐 이제 흔히 말해서 언론이 아니라 그건 개 짖는 소리죠. 개 짖는 소리를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그 상황에서 파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파업이 아무리 법률적으로 이게 이제 그 정당한, 그래서 어떤 그 합법적인 절차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불법으로 만드는 게 그래요. 파업을 하게 되면 그냥 하질 않잖아요. 꼭 뭐 이제 피켓팅도 하고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기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제 구사대, 흔히 말하는 구사대, 용역 깡패들 돈 주고 사온다고, 깡패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걔네들을 구사대라고 해서 투입을 해요. 그러면 걔네가 들어가서 시비를 붙어. 그러면 당연히 몸싸움이 생기죠. 몸싸움이 생기면 그게 폭력 시위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불법이 된다고. 그러면 파업이 어떤 폭력을 사용한 그런 불법 파업. 그 다음에 그 구사대들이 그 몰아 넣어요. 몰아 넣으니까 이 저기들이 그 들어가니까 경찰 경찰들 기동대이죠. 옛날에 이제 전경들 해가지고 그 구사대하고 같이 밀어 넣어. 한쪽으로 이제 몬다고. 한쪽으로 몰아요. 모르면 이 사람들이 저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몰리니까 이제 그 사업장,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 데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몰렸으니까 그냥 점거하고 있는 상태가 돼 버리는 거지. 그럼 공장을 점거했다고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하청노조, 저기 대우조선인가 그 하청노조에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런 경우거든. 원래 그 하청노조에선 어떤 모든 절차나 방법을 지켜가지고 파업을 했었고, 이제 당연히 그 어떤 원청에서 계속해서 이제 교섭을 불성실하게 하고 교섭을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청노조가 이제 파업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용역들을 사가지고 이제 구사대들 보내가지고 밀어 넣으니까 결국에는 그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용접을 할 수밖에 용접해가지고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태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불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구속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랄까, 이 정당성이니 뭐니 이게 사실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 그리고 파업에 참가한 어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 체계가 이 정당성이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걸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 파업은 불법이다. 라는 것을 유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이 어떤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라는 구조라는 거지. 어쨌든 우리 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체에서의 정당성인데, 주체에서의 정당성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이어야 돼요. 노동조합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어떤 조직하고 주도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노동조합이 반드시 어떤 설립신고까지 마친 그런 노동조합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면 어떤 쟁의행위의 주체로서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저기냐면 그 전에 우리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던 노동조합이 사실은 어용노조예요. 완전히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기업 본사에 맨 꼭대기 층에 회장실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층에 노조위원장실이 있어.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기업 내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뭐 정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이런 요직으로 가는 거야. 지금 노동부 장관이 그런 출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출세 코스야, 출세 코스. 그러니까 완전히 어용노조인 거지. 어용노조니까 어용노조에서 무슨 노동자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조합원들 조합비만 받아서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노는 거지, 애들이. 그런 적이니까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파업은 누가 하냐면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을 그래서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으로 바꾸자. 조합원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동조합으로, 그런 어떤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바로 민주노조 운동이에요. 그게 이제 1987년에 어떤 789 대투쟁,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동운동의 주된 어떤 기조, 어떤 주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이제 민주노조 운동이고, 이 민주노조 운동의 결실이 쭉 이어져 온 결실이, 그게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형성된 게 지금의 민주노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의 민주노총이 그런 어떤, 물론 이제 민주노조 운동의 어떤 결실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게 정말 민주노조 운동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는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뭐 이제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의 민주노조 운동이 더 이상 지금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의문,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지만 대체로 긴 기간에, 우리 이제 거의 물론 70년대와 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아주 소수의 노동조합들이 노동조합과 어떤 노동운동 세력들이 이제 있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의 노동운동은 주로 여성 노동자들이 핵심이 돼서 많이 저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투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80년 후반, 그러니까 87년 이후로는 주로 이제 대기업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거대 노조, 기업 노조 중심의 이제 운동이 쭉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그런 이제 그 노동조합을 민주화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이제 전혀 안 먹히는 사업장 있잖아요. 전혀 안 먹히는 사업장에서는 그 다른 기구들,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기구들에 의해서 노동쟁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노조 민주화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노민추라든가 뭐 이제 노조 민주화 추진 위원회 뭐 이런 형식을 많이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체들이 이제 어떤 진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아닌 그 어떤 쟁의단 어떤 형태로 이제 파업을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문제 그게 당연히 불법이다, 정당성이 없다, 뭐 이렇게 했죠. 다 뭐 옛날 뭐 이제 판결들 보면 다 그거예요. 주체로서의 정당성은 노동조합만 있는 거니까 노동조합이 아닌 그런 저기는 어떤 그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이 와일드캣 스트라이크, 들고양이 파업이라고도 했는데, 이것도 틀린 시험 문제에 있었는데 틀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고양이한테 먹이 주는 게 아니지. 그죠? 와일드캣 스트라이크는 공원에 모여가지고 들고양이들한테 먹이 주는 그 행사가 아니죠. 이거는 그 노동조합이 아닌 쟁의단에 의한 그런 쟁의단이 주도한 그런 파업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파업의 경우에는 어떤 정당성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다 이제 교도소 갔다 왔죠. 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은 좀 그래요. 행복한 거지.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시체로 발견된 사람들, 실종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파업에 참가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안 보여. 그리고 몇 달 후에 저수지에서 이렇게 완전히 시체가 돼서 떠오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랬다고. 그게. 그래서 그런 적이었죠. 뭐 어쨌든 쟁의 행위를 할 때 노동조합의 그 지도하에 노동조합이 이제 지도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좀 지도하고 또 통제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목적의 정당성인데, 결국엔 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뭐냐 라는 문제예요.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 거는 그렇죠. 이제 어떤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쟁의행위에 그런 걸 쟁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긴데, 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라든가 단체 교섭상의 범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좁게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상당히 많은 쟁의행위들이 상당히 이제 불법으로 돼서 이제 그죠? 잡혀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이 범위를 좀 넓게 유연하게 해석을 한다면 어떤 정당성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고,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개별 사업자,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뭐냐면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하고 이게 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6년, 97년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데, 그때가 아마 얘네가 한나라당이었는지 신한국당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민자당이었나? 민주자유당? 민자당이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한 적이 있어요.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하고 그래서 그 날치기 통과하자마자 이제 전국적인 총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파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시 이제 그 법률안 그 이제 그때 이제 야당이지. 그때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지금 민주당도 그때 야당이었는데 그때가 그때도 민주당이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야당 의원이 없는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노동법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완전 날치기 통과를 하고 그 날치기 통과가 되자마자 전국적으로 이제 총파업이 일어난 거죠. 그때 이제 민주노총이 1995년에 결성이 돼요. 1995년 그 11월 11일인가 그때 이제 결성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는 민주노총이 어떤 합법적인 노동조합 그러니까 연합단체로서의 지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노조였죠. 법의 노조 상태로 있었는데 이 이제 96년인가 96년 말인가 97년 초인가 그래요. 그게 아마 12월 말쯤에 이렇게 막 갑자기 열어가지고 통과하고 해서 97년 초에 총파업이 있었을 거예요. 총파업이 있고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총파업에 이제 굴복을 해요. 굴복을 하고 그리고 저기들이 모여서 이제 그 국회를 다시 열어서 노동조합을 그러니까 노동법을 합의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합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시키고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들 이제 복수노조 이제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는 인정이 안 되는데 이제 저기 상급 단체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 개정들이 쭉 많이 됐어요. 법률 개정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이제 민주노총도 좀 어떤 합법적인 지위 이런 게 물론 이제 그 정식적인 지위를 얻는 건 좀 상당히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러니까 법률 제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거쳐서 이제 노동조합법부터 쭉 노동 관련 법들이 싹 이제 개정이 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IMF 전에 저기였지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 교체가 되는 그 최초의 여야가 교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뭐.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지금 우리 노동조합법이나 아니면 노동조합법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판례라든가 학설이라든가 저기들이 이런 그 단체 교섭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벌어지는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 이게 그 법률 문제라든가 지금 이제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도 안전운임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노동 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적의 정당성 문제에서는 이런 반드시 어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적인 요구라든가 법률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범위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치적인 파업, 또 하나가 이제 또 문제가 삼는 게 이제 동정 파업이니 지원 파업이니 얘기하는데, 현장에서는 그 연대 파업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연대 파업의 경우 어떤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제 권리 분쟁의 경우인데, 권리 분쟁, 그러니까 그 쟁의행위는 어떤 이익 분쟁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단체 협약의 체결일과 같은 이익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권리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 정당한가? 라고 하는데, 대체로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요. 물론 이제 권리 분쟁에 대한 쟁의 행위도 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보는 견해가 있긴 한데, 네,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게 이제 권리 분쟁의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어떤 절차에서의 정당성인데요. 쟁의행위는 노사 사이의 평화적 단체 교섭이 결렬돼서 더 이상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무의미한 경우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최후 수단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개시하기 전에 어떤 뭐 이제 세력 과시를 위해서 먼저 쟁의행위를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그런데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먼저 세력 과시를 위해서 쟁의행위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세력 과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파업을 하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집회라든가 어떤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세력을 과시하는 거지. 파업이라든가 이런 행위는 하지 않죠. 그래서 집회나 시위는 그 쟁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 집회나 시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쟁의행위에 부수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노동쟁의를 먼저 하고 단체 교섭에 들어간다, 이런 거는 참 웃기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수단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인데, 평화의무에 위반하는 쟁의행위, 이런 경우 평화의무에 위반하는 단체 협약이 유효한데, 그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중에 협약 내용에 반하는 노동쟁의를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보고 있죠. 그래서 법원은 좀 구체적으로 그 단체 협약 규정의 형태라든가 평화 의무의 내용, 쟁의행위의 모습 같은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쟁의행위에 들어가려면 절차적으로는 먼저 이제 찬반 투표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노동조합법 41조 보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조합원들의 이런 투표를 통해서 정하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에 이게 또 좀 그랬던 게 이게 이제 너무 그 투표라는 형식에 집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절대 다수, 한 90% 이상의, 거의 99%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절대 다수의 조합원들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그 투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위법하다라고 판단한 그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노조에서 그래서 이제 투표를 거쳤는데 더 웃긴 거는 투표를 했는데도 위법하다라고 해서 이제 체포영장 청구하고 뭐 이제 대단히 웃긴 규정이었죠. 이게 그래요. 어쨌든 이런 그 노동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투표를 통해서 제한하는 그런 적이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뭐랄까 그 이제 그 전에 단체 교섭 그러니까 조합 그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단체 교섭상에 대해서 단체 교섭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조합 대표자가 행하는 단체 교섭에 대해서 인준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인준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인준 투표와 어떤 그 파업 찬반 투표가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 그 이제 뭐냐면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이제 교섭을 한 그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파업을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동시에 진행이 돼요. 동시에 진행이 돼서 저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사실 노조 위원장이 거의 이제 어용 수준이어서 회사가 요구하는 뭐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게 막 거의 노동 조건을 너무 이제 다운시키는 그런 협약에 이제 찬성을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교섭안 자체를 거부하고 파업에 대한 찬성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것도 한 90몇 %가 파업 찬성을 해버린 거지. 근데 이게 저기래, 위법하대. 이게 이제 절차 위반이라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법 조문에 있는 거랑 실제 현실하고는 달라요.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가면 그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하고, 그 조합 간부들, 그러니까 조합 위원장부터 조합 간부들까지, 그러니까 파업 지도부 될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그 구속영장 떨어지고 이제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파업에 들어가면 곧바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상당히 엄격한 게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도 이게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잘 지켜져요. 쟁의행위 찬반 투표 통해서 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찬성이 과반수가 찬성했다고 곧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노동위원회 조정을 먼저 거쳐야 되죠. 그래서 이 조정 전치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 조정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중재라든가 뭐 긴급 조정 이런 것들을 좀 거쳐야 됐잖아요. 그것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이제 파업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전 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전 신고를 해서 쟁의행위의 일시가 어떻고, 장소가 어떻고, 참가 인원이 어떻고, 방법이 뭐다, 이걸 다 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이제 이게 파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렇죠? 이거 안 지켰다고 이제 교도소 가는 거예요. 안 지켰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저기죠. 이제 교도소에 보내는 거, 형사처벌하는 거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뭐냐면은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하는 쪽으로 이제 방법을 바꾼 겁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이게 1989년이에요. 1989년에, 통일중공업이라고, 지금 이게 어디더라? 한진인가? 한진중공업으로 바뀌었나? 하여튼간, 그, 통일중공업? 일 거예요. 통일중공업에서, 파업을 했을 때, 그때가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 할 때인데, 그 노동부 장관이,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뭘 했냐면은, 89년이 아니라 92년인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저기를 했어요. 그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서 파업을 무력화시켜라 라고 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그 기업들한테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아마 이게 아마 처음에 지침이 좀 먼저 나오고 실제로 청구한 게 89년에 지침이 나오고 92년에 아마 처음으로 청구했나? 뭐 그런 식이었나?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좀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때야 이게 노태우 정권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아주 크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계속 이제 저희가 된 거지.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화물연대에 대해서 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막 난리를 피는데 이게 웃기는 게 그거잖아요.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가 뭐 자기가 계약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분명히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나는 그 화물 운송 계약 안 하고 그냥 쉬겠소 안 하겠소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손해배상 청구를 해. 웃기는 놈들인 거죠. 응?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아무리 그러니까 법학 개론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법의 기본의 기본인데 법의 기본도 모르는 애들이 뭐 검사를 하고 있고 검사를 하다가 뭐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뭐도 하고 판사 출신이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전혀 이제 어떤 법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80년대 전두환 시대 하고 지금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뭐 이제 완전히 저희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전두환 시대에도 그렇고 박정희 시대도 그렇고 옛날에 일제 시대도 똑같았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정당성 논의 자체에 대해서 이게 좀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제가 거기까지 이제 길게 얘기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이 정당성이 아니라 어떤 파업의 권리성이지 노동 3권이라는 하나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파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파업이 뭐 나쁘냐,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파업이라고 발생한 파업이라는 사태, 어떤 노사 분교 아니면 노동쟁의라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게 단체 교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이기 때문에 교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섭을 할 것이냐, 어떻게 교섭을 주위에서 좀 좀 다독이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교섭을 진행하고 그거 할 수 있는가.
결국에는 이 단체 교섭이 활성화됨으로써 단체 협약이라든가 단체 교섭, 어떤 노동 상권이 활성화 될수록 기업 운영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업 운영이 투명해지고 기업 운영이 좀 뭐랄까 어떤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생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저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업의 오너들이 그 이제 진짜 기업의 오너가 빨대 꽂고 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기업 오너라면 그냥 주주로서 배당금 받고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기업 운영에 참가하는 책임 있는 뭐 기업 오너가 뭐 지금 뭐 이재용이나 뭐 이런 애들이 기업에 이렇게 딱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요구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저기가 사실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이 삼성 회장이 된 건 왜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재용이 지금 삼성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본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국민연금 그 삼성바이오인가 삼바 그 저기에서 국민연금이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국민연금이라면 우리 모든 국민들의 어떤 노후 보장인데 그 기금을 반토막을 내면서 그리고 이재용이한테 그 삼성 경영권을 물려줬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노후를 희생해 가면서 그 보장해줘야 되는 자리인가? 뭐 이런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그 좀 인식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그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조합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런 어떤 기업의 불투명성, 뭐 회계 조작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지. 그리고 어떤 그 무분별한 그 투자, 삼성이 많이 까먹었어요. 걔네 이건희가 뭐 이 별 저기를 다 하면서 털어먹은 게 엄청 많아.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상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 노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부자들이 많아요. 그 유럽 같은 데 있죠. 그 북유럽, 뭐 우리가 아는 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데 스웨덴에 부자들이 많다고요. 부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오히려 이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파업을 힘으로 억눌러서 그 파업을 없애려고 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진짜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방법의 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방법의 정당성이라는 거는 좀 그래요. 뭐냐면은 일단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어떤 그다음에 어떤 기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한다거나 뭐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파괴 행위나 뭐 점거 행위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게 사업장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이제 몰아가는, 이제 토끼몰이식으로 막 몰아요. 몰아서 밀어 넣는 거야. 경찰들 투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아 넣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쌍용 자동차 사태도 사실 그런 저기들이 있어요. 뭐, 헬기 띄우고, 뭐, 기중기 태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경찰 특공대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 결국에 밀려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그 막기 위해서는 이제 화염병 던지고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우리가 파괴 행위니 무슨 주요 시설 점거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그게 최선이 아니라 어떤 그 파업이라는 문제를 교섭과 화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공권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문제가 이런 점거행위니 파괴행위니 어떤 폭력 시위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때를 쓴다. 노동조합이 억지를 부려서 그렇다. 아니 단체 교섭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전 기간 동안에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대화 안 하고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때 대화 안 하고 나중에 가서 노동조합이 억지를 부린다 그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노동조합이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해요. 노동조합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그게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그러니까 그 대화의 기본이 그거예요. 상대방이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참 얼토당토 아는 그런 안건을 딱 갖고 왔을 때 그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안건인지 말도 안 되는 조건인지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것도 협상의 기술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실 우리나라 외교라든가 옛날에 무슨 자유무역 협정이니 이런 협정하는 거 보면 참 진짜 못해요. 그런 거. 지금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정말 못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협상이라고. 협상. 그래서 방법의 정당성 이런 얘기할 때 이런 파괴 행위가 금지하고 점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보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협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이 문제에 중점을 둬야 돼요. 파업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그게 더 이제 문제 해결인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실제로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파괴 행위, 주요 시설 점거 행위 금지한다 이게 나오겠어요. 생명 신체의 안전 보호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되면 너네 처벌할 거야. 너네 깜빵에 보낼 거야. 너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런 태도가 깔려 있는 거지 벌써.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예 처음부터 너네 조금만 잘못해봐 곧바로 잡아다가 너네 이제 깜빵에 보내겠어. 이게 있는데 누가 대화를 하려고 하겠어. 누가.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전혀 없는데 벌써 법률 규정 자체가 그런 태도가 없는데 노동조합에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쟁의행위의 뭐 종류별로 좀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파업 같은 경우 좀 그렇죠.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자들이 노무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소극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회사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일하러 안 오는 거예요. 나 일 안 할래 하고 안 오는 거야. 그게 이제 파업인데, 이게 좀 넘어가는 경우 있죠. 뭐 직장 점거를 한다거나, 뭐 이제 사용자의 어떤 회사를 아예 이제 일을 안 하는데 회사를 점거하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좀 이제 정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파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뭐 이제 파업 전략은 이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면적으로 파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부분 파업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게 파업을 했으면 계속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오늘 출근했다가 내일 출근 안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그 특정 부서만 딱 해가지고 이제 파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뭐 이제 그 전면 파업이냐 부분 파업이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파업은 그냥 파업으로서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전술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업의 경우인데, 태업은 작업 속도와 능률을 좀 저하시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보타지처럼 완전히 이제 막 사보타지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기물 파손, 뭐 기계를 부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 설비를 훼손하거나 계속 이제 불량품을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정당성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일하는 거, 게으름을 피는 거, 이런 정도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이콧은 보통 이제 보이콧 자체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이콧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파업의 부수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뭐 이제 제3자의 어떤 자유, 제3자의 어떤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3자의 어떤 계약 위반 같은 것을 이제 좀 뭐랄까 유발하는, 촉구하는 그런 거는 좀 정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켓팅인데, 피켓팅도 역시 파업이나 어떤 태업이나 이런 다른 쟁의 행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피켓팅 역시 좀 평화적인 설득 뭐라든가 이런 것에 머물러야 되고, 뭐 이제 이제 어쨌든 이게 부수적이니까, 파업에 부수적으로 피켓팅이 일어나니까 파업 자체가 정당하다면 피켓팅도 대부분 이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면 피켓팅도 좀 정당하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점거인데, 직장 점거는요, 노동조합법 42조가 생산 주요 업무와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점거가 좀 금지된 시설 있죠. 그런 장소나 아니면 시설 점거를 수반하는 쟁의행위, 이런 것들이 어떠냐, 정당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직장 점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용자 측에서는 이제 방해배제 청구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파업하기 방해 우리 민법상
어떤 방해 배제라든가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요게 통상은 그 법원에 우리가 이제 가처분을 신청해서 가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그 출입금지 가처분이라든가 뭐 점거를 금지하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런 이제 가처분 명령을 좀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그 아예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직장을 아예 이제 그러니까 폐쇄해 버리는 거예요. 폐쇄해 버리는 건데 직장 폐쇄를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직장 점거를 할 것 같아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사용자가 직장 폐쇄를 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해서 이제 직장 폐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그러니까 직장 폐쇄가 좀, 물론 이제 정당하다, 직장 폐쇄가 정당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노동조합이 이제 조합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사무실이 그 회사 안에 있다면 그 조합 사무실에 가려면 그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경우까지 이렇게 막는 건 좀 지나치지 않은가 뭐 그래요. 그래서 판례 옛날 좀 거의 한 10년 전 10년 좀 더 됐죠. 예, 2010년 판결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이런 어디까지 이렇게 이제 폐쇄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이제 금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논의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 필수 유지 업무인데요. 이 필수 유지 업무의 경우에는 이 쟁의행위가 좀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업 같은 거 이런 게 좀 제한이 되는데 그 필수 유지 업무가 뭐냐? 우리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는 그 노동위원회 그 수업을 할 때 필수 유지 업무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그 필수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에 뭐냐면 업무가 정지가 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 요게 이제 필수 저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좀 정하고 있죠. 그래서 쭉 필수 공익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그 필수 유지 업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상당히 많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필수 유지 업무의 내용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쟁의 행위가 어떤 금지되는 뭐 범위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 쟁의 행위를 하는 기간, 그러니까 파업 기간 동안에 어떤 필수 유지 업무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위해서 해당 업무의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그 다음에 대상 직무라든가 필요 인원 등을 좀 서면으로 이렇게 이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게 그 단체 협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쌍방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노동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필수 유지 업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에서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이제 통보를 해야 하고요. 사용자는 뭐 이거에 따라서 노동자를 지명하고 이걸 이제 노동조합과 그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뭐 이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그 필수 유지 업무에 근무해야 할 노동자를 지명하고 그 노동조합과 그 노동자에게 이제 통보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철도 파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하철 파업할 때 보면은 파업을 하면은 완전히 멈춰서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멈춰서는 건 아니고 어쨌든 좀 줄어들긴 하지만 다니긴 다녀요. 그 기차가라든가 전철이라든가 기차가 다니긴 다니잖아요. 바로 이 필수 유지 업무로 때문에 이 규정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은 계속 근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라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 저기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병원이라든가 그렇죠? 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좀 이게 필요하긴 한데 병원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지켜져야겠죠. 지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 뭐 시내버스 전철 전에 혹시 얘기를 했었는지 아니면 전학기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운송기관이 파업을 하면 다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하철 기차가 파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나 학교도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이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나도 출근 안 하고 그냥 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는 내가 출근을 하지 않아 결근했다는 이유로 나를 징계하거나 뭐 이제 어떤 뭐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이렇게 하질 못해요. 이게 이제 이게 원래 법 이론이 원래 법 원칙이 이거예요. 이건데 웃기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 기차가 파업했어. 그래서 기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못 왔어요. 그럼 결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걸 결석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학교 다른 이제 뭐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유럽 에 가면은 파업 뭐 이제 지하철 파업하면 대학교고 뭐 이거 다 쉬어요. 다 놀아. 다 같이 노는 거야. 다 같이.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게 이제 원칙인데 이게 참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필수 유지 업무라는 게 사실상 어떤 파업권,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약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이게 이제 전에 이게 이제 군부 시대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제 뭐 이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장악한 애들이 뭐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변하다 보니까 뭐 직권중재라든가 뭐 이런 그런 제도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지금 내려온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좀 이런 건 어떤 헌법상 단체 행동 노동상권을 제약하는 그런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적입니다. 특히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저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뭐야 우리가 그 아주 옛날처럼 뭐 굴뚝산업에 이렇게 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쨌든 우리도 이제 우리도 먹고 살려면 뭐 이제 수출하고 그러니까 수출 중심인데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못 사는 그런 나라들만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이테크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시장이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유럽 시장을 겨냥을 한다고 했을 때 고부가가치 산업인 경우에는 유럽 시장 쪽을 겨냥할 수밖에 없고, 그럼 유럽 시장을 겨냥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그런 노동 문제, 노동 현실이라든가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어떤 인권이라든가 여성, 환경 이런 생태 뭐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노동 문제니까 노동, 뭐 여성 문제니까 여성, 환경 문제니까 환경,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러한 어떤 노동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그들과 교역하는데 유럽의 어떤 그 나라들과 교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교역의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나라에서 주로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이죠.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세울 그 장벽을 내세울 때 이런 노동 문제라든가 뭐 여성 문제, 너네 지금 동성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여성 인권이 좀 떨어지지 않찬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지 않느냐, 유교적인 문화, 그런 것들로 들이밀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게 없다. 너네 관세.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역 장벽을 치고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뭐 이제 거기다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불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저기에서 바라볼 필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원전 같은 경우도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핵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이 짜여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뭐 원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뭐 그게 안 통한다니까요. 우리 원전을 그린 에너지다 뭐 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그린 에너지가 될 수가 없거든. 핵폐기물 저장할 때도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어떤 이 노동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노동 문제니까 노동에 관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이 문제니까 이 분야에 대한 문제이고, 이건 환경 문제니까 환경에 대한 문제이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항상 좀 어떤 사회 전체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감해 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필수 유지 업무 그 자체에 대한 정당한 필수 유지 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뭐 정지하거나 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쟁의 행위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직장 폐쇄인데, 직장 폐쇄는 쟁의행위 중에 사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쟁의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하는 그 이제 직장 폐쇄가 이제 대항하는 행위로서 대응하는 행위로서 이제 직장 폐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직장 폐쇄를 인정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볼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제33조는 분명히 그 단체 행동권,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보장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33조 1항을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의 일종으로서 사용자의 직장 폐쇄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헌법에서부터 끌어오는 건 좀 어려운 거고, 좀 뭐랄까, 이게 결국에는 그 어떤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어떤 취지를 봤을 때, 취지에서 봤을 때 어떤 사용자의 어떤 방어적 수단으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사 간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 형평의 원리, 뭐 이런 것들, 형평성이라든가 어떤 균형성을 기초로 해서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 사용자의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역시 그 쟁의행위에 관한 요건으로서 그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직장 폐쇄의 경우에 이게 이제 좀 그 뭐랄까 미리 그 노동조합의 어떤 대항해서 하는, 그러니까 대항하는 게 노동조합에 이렇게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행하는 직장 폐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항하는 의미에서 행하는 어떤 수동적이고 대항적인 직장 폐쇄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선제적인 이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 그 이제 어떤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좀 인정하기가 어렵고, 보통은 그 노동조합의 파업이라든가 이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대항적 직장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정당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장 폐쇄뿐만 아니라 좀 그 뭐랄까 이제 그 있죠. 그러니까 영업을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아예 이제 회사 문을 닫는 거죠. 아예 회사 문을 닫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좀 위장 파업, 위장 폐업이 아니라 위장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장 폐업의 경우,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그냥 싫은 거예요. 노동조합이 싫으니까 회사를 이제 폐업 신고를 해버려요. 완전히 폐업해버리고, 그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 다 이제 노동자들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이제 거기다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데, 이제 사실은 그놈이 그놈인 거죠. 이제 그 사용자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서 조합원 아닌 그 노동자들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다시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연히
이제 정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위법한, 정당한 게 아니라 위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위법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폐쇄나 어떤 폐업이 그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거고, 그러니까 법질서에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되고요. 무효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어떤 그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급해야 됩니다. 임금 지급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동관계가 직장 폐쇄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위법한 직장 폐쇄라든가 폐업이 있는 경우에 기존에 있던 노동관계가 해소되지 않아요. 그냥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권이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금 모두 지급해야 돼요. 자, 노동쟁이가 발생하면 이제 그 노동쟁이를 이제 조정하는 절차가 들어가는데, 우리 노동쟁이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그 노동위원회 수업을 하면서 다뤘었죠. 그래서 노동쟁이 쟁의 조정 문제는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학기 우리 이제 글로벌 비교 노사 관계 수업의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네, 즐거운 방학 되기 바랍니다. 짝짝짝.